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안산의 가로등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때는 아직 아주 어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한창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도 어느새 엄마 옆에 꼭 붙어 TV를 보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출장으로 집에 없었고 엄마와 단둘이 거실 소파에 앉아 밤늦도록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새벽 1시를 넘긴 시각이었을 겁니다. TV에서는 밤늦은 드라마 재방송이 흐르고 있었고 엄마와 나는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것처럼 들렸고 이내 그것이 다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싸우는 소리.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엄마는 TV 볼륨을 줄이며 고개를 갸웃했고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취객이겠지. 우리 동네는 그런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아저씨들이 헛소리를 하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 쓰러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비틀거리며 험한 말을 뱉었고 다른 한 명은 조용히 서 있다가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곤 순간적으로 취객을 거칠게 밀치더니 코트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건 칼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길고 반짝이는 날이 선 흉기였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숨을 멈췄고 엄마는 내 옆에 와서 창문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 남자는 망설임 하나 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취객 아저씨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마치 무너지는 벽처럼 비틀거리다 그대로 쓰레기 더미 위에 쓰러졌습니다. 엄마는 거의 반사적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나는 몸이 굳은 채로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더니 어디선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재빨리 골목 쪽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경찰은 신고 후 약 10분쯤 지나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취객 아저씨의 몸 위로는 가로등 불빛만 조용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동안 주변을 수색하다 돌아갔고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장면을 직접 본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골목길을 지날 때면 가로등 밑에 있던 쓰레기 더미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쓰러진 한 남자의 형체. 그날의 피비린내. 엄마가 다급히 전화기에서 떨리던 손. 그리고 도망치던 남자의 마지막 뒷모습. 나는 지금도 그때 그 가로등 불빛만 보면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너무 선명해서 지워지지 않는 내 어린 시절에 남겨진 피 묻은 그림자. 두 번째 이야기, 사라진 아이와 물탱크.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만큼 평범한 하루였다고 합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저희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였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놀았고 어른들은 마당에서 풀을 매거나 평상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한 아이가 사라지면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아이 하나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겁니다. 놀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 어디에서도 그 아이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종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놀다가 친구 집 간 거겠지. 어디 잠깐 숨바꼭질하는 거 아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마을 전체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숲과 논, 외진 산길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심지어 외부 수색견 부대와 구조대까지 동원되었지만 아이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반년이 지나도록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뉴스 기사 한 줄도 나지 않을 만큼 조용히 잊혀진 사건. 부모는 미쳐갔고 마을 사람들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누구도 그날 이후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아이의 이름은 회자되지 않았고 그저 오래된 한숨처럼 땅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즈음은 무더운 여름이 막 시작되려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사시는 빌라는 오래된 구조로 옥상 물탱크를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조금 연식 있는 건물들에서는 아직도 흔히 있는 방식일 겁니다.
그 물탱크는 일정 주기마다 청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에서는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서 정기적으로 물탱크를 열어 내부를 점검하고 청소를 시킵니다. 그날도 그렇게 평범하게 청소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업체 직원들은 평소처럼 사다리를 타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낮은 회색빛 콘크리트 위에 오래된 철제 물탱크 뚜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뚜껑 위엔 빗물과 낙엽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아래에서 올라온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독하거나 썩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비린내와 이끼 냄새, 곰팡이와 금속의 녹내가 섞인 듯한 애매모호한 냄새였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플래시를 비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말없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곧이어 그의 동료가 왜 하고 다가와 물탱크 안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을에 다시 순찰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하나둘 나와 그 소식을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은 퍼졌습니다. 물탱크 안에서 이끼 낀 유기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녹조나 오염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이미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 잃어버린 아이였는지는 아무도 섣불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신원 확인 결과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 빌라에선 아무도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물탱크는 즉시 사용이 중단되었고 빌라 주민들은 대부분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몇 달 후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물맛이 이상했다. 세수할 때마다 피부가 간지러웠다. 그런 말들이 조용히 퍼졌고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더 이상 아이의 부모도 찬찬히 수색하던 경찰도 그 아이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그 빌라는 남아 있습니다. 옥상 위 낡은 물탱크도 그대로입니다. 청소 직후 뚜껑은 다시 닫혔고 봉인되듯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하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물탱크 안에는 단순한 이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실종. 그녀가 사라진 지에 어느덧 3주가 지나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리는 웃고 있었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는 신혼부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우리 부부는 하루하루가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찼고 평범하지만 다정한 일상 속에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던 오후 우리는 운동 겸 바람도 쐴 겸 서울 외곽에 위치한 집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이 드문드문 운동을 하고 있었고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의 다정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산책로를 따라 걸었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벤치에 앉아 쉬기로 했고 그녀는 음료수를 사오겠다며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녀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벤치에 앉아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30분.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졌고 주위를 둘러보며 계속해서 그녀의 모습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곧 돌아오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에 그녀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 후부터 제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자주 가던 장소, 우리의 추억이 남아있는 거리, 편의점, 정류장, 병원, 모든 CCTV가 있는 곳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혹시 납치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갑자기 기억을 잃은 것은 아닐까? 설마 나를 떠난 건 아닐까? 그녀가 떠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도 않았고 그녀는 항상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부터 매일 밤 그녀가 꿈에 나왔습니다. 꿈속에 그녀는 언제나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거나 제게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꿈이 끝나면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저는 매일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은 모두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고 반드시 어딘가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그 공원을 찾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는 시간. 예전처럼 산책로를 따라 걷고 벤치를 지나 그녀가 사라졌던 편의점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날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래된 비탈길을 내려가던 도중 발이 돌부리에 걸려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몸은 무겁게 나뒹굴었고 팔과 다리, 옆구리에 찢긴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눈에 띈 것은 흙먼지가 잔뜩 묻은 하얀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더러워졌지만 익숙했습니다. 그건 분명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여기다. 그녀가 여기 있는 거야. 그 순간 아픔도 배고픔도 다 잊었습니다. 신발 주변을 미친 듯이 뒤지다 작은 배수구를 발견했습니다. 작지만 안쪽으로 이어진 통로. 음습한 냄새와 함께 조용히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손전등을 꺼내 들고 그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무릎과 팔꿈치가 바닥에 긁혀 아팠지만 그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닿은 곳에 인간 형체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웅크린 형체, 더러워진 머리카락과 마른 피부. 하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그토록 찾던 내 아내. 그녀는 배수구 벽에 몸을 기대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조금씩 받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제 존재를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 이제 괜찮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끌어안은 그 순간 목덜미에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피가 뿜어져 나왔고 저는 놀라 그녀를 밀쳤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입가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눈동자. 살아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어딘가 비어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외우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가와 제 팔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고통이 몰려왔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그녀의 얼굴이 더 이상 제가 알던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품이 따뜻하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이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먹고 살아남은 또 하나의 흔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실험 참가자. 저기, 인터넷에서 글 보고 왔는데요. 나는 겨우 입을 뗐다.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21살의 청년이었다. 주머니 속엔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고 내가 기댈 사람도 기대할 일자리도 없었다. 우연히 자주 가는 PC방 한 구석. 작은 광고란에 올라온 게시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생명과학 실험 참가자 모집 위험도 있음. 보상금 5천만 원 지급. 보자마자 마음이 요동쳤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이성도 자존심도 무의미해졌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종이 한 귀퉁이에 적힌 연락처를 적어 곧장 밖으로 나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숨을 가다듬고 말문을 열었다. 저기, 인터넷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그 남자가 물었다. 가족이나 친척, 연락 가능한 사람은 없으신가요?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 없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연락할 친척도 없습니다. 내게 이 거짓말은 살기 위한 도박이었다. 그가 다시 물었다. 건강엔 이상 없으시죠? 나는 목소리를 굳게 다잡았다. 예, 건강합니다. 그는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짧고 정확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종로 X빌딩 앞에서 보이는 5그루 나무 중 가장 작은 나무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누구에게도 이 장소나 계약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순간 계약은 무효가 되며 생명도 무사하지 않을 겁니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그 말 이후
나는 다시 PC방 자리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세계에가 있었다. 며칠 후 월요일이 되었다. 먹을 것도 돈도 모두 떨어진 상태였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그저 5천만 원이라는 보상금만을 생각하며 시간을 버텨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 나는 종로 X빌딩 앞에서 5그루의 나무 중 가장 작고 볼품없는 나무에 몸을 기댔다. 배고팠고 추웠다.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결국 정신을 잃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바닥에 누운 듯했고 온몸이 벌거벗겨진 상태라는 느낌이 들었다. 사방에선 낮게 으잉거리는 기계 소리들이 울렸다. 마치 공장 안에 있는 것 같았다. 희미하게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나 보세요. 나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웠다. 여자가 다시 말했다. 눈에 힘을 줬다 뺐다 해보세요. 나는 속으로 욕을 퍼부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말에 따랐다. 그 순간 눈꺼풀이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겨우 뜨자 내 눈앞에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만한 캡슐 하나와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이 적어준 통장으로 5천만 원 입금 완료됐습니다. 그녀는 내 통장을 보여주며 확인시켜 주었다.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당신은 이제 저 캡슐 안에 들어가 우리의 지시에 따라 반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이는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짓에 따라 조심스럽게 캡슐 안으로 들어갔다. 캡슐 내부는 사람 하나가 들어가기에 딱 맞게 설계되어 있었다. 몸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고 마치 형틀에 갇힌 기분이었다. 곧이어 캡슐이 닫혔다. 입과 코를 덮는 마스크가 내려와 숨소리조차 차단됐다.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내 발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시원하다 느껴졌지만 곧 차디찬 얼음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 발이 나의 것이 아닌 듯 느껴졌다. 그 차가움은 무릎을 타고 올라와 허벅지, 복부, 가슴으로 퍼졌다. 몸이 점점 굳어갔고 나는 점점 내 몸을 잃어가고 있었다. 목까지 도달한 차가운 기운. 나는 마지막으로 머리만 살아있는 듯한 기이한 상태가 되었다. 이게 바로 냉동 인간이라는 건가? 몸의 모든 감각이 사라졌고 머리만 남았다. 나는 소리도 지를 수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단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뿐이었다.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의식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손가락을 까딱이거나 눈을 깜빡여 보세요. 나는 소리 없는 절규를 외쳤다. 움직이려 발버둥 쳤지만 내 몸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왜 반응이 없지? 뭔가 잘못됐나? 옆에 있던 남자가 말했다. 보통은 순간 냉동인데 이 사람은 반응이 없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의식은 있어.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나 봐. 캡슐 열 방법도 없고. 그럼 3번 창고로 보내. 나는 속으로 외쳤다. 제발, 차라리 죽여줘.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지금 3번 창고 안에 누워있다. 아니,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볼 수도, 말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다. 그저 생각한다. 듣는다. 그리고 다시 생각한다. 이 상태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확실한 건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 몸은 없지만 의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나를 가장 깊은 공포로 몰아넣는다. 5번째 이야기, 붉은 와인잔에 담긴 마지막 선물.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달라진다고들 말합니다. 누군가는 그걸 신혼의 설렘이라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웃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재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이름은 경아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녀는 저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웃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어릴 적 저는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여행에서 실수로 횃불을 뒤집었었고 그 결과 얼굴 절반에 걸친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없이 치료를 받았지만 제 얼굴은 마치 녹아내린 듯 일그러진 채로 남았고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매일 밤 제게 동화를 읽어주셨습니다. 항상 같은 이야기였죠. 미녀와 야수.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재석이도 언젠가는 멋진 미녀를 만나게 될 거야. 어릴 적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언젠가 누군가가 저의 내면을 봐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첫날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경아. 말도 안 될 만큼 예쁜 나이였습니다. 맑은 눈동자, 긴 생머리, 조용하지만 단단한 분위기. 저는 바로 반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고백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를 통해 들은 얘기였죠. 재석이는 성격도 좋고 친구도 많아. 근데 외모가 너무 별로야.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고백을 거절당한 날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아이를 잊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놀랍게도 그녀는 같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녀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그 뒤를 따르듯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의 죽음은 저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동화 속의 야수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은 생각보다 큰 액수였습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오로지 글을 쓰는데 몰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보험금의 절반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며 글을 썼고 나머지 절반은 투자라는 이름으로 주식에 넣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심코 선택한 종목의 주가가 몇 배, 몇십 배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의 첫 작품이 출간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처음에 제 글을 거절했지만 입소문은 무서웠고 곧 수많은 독자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잘 나가는 젊은 작가이자 억만장자였습니다. 그 순간 오직 하나만 생각났습니다. 경아. 저는 그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저를 향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뭐야, 얼굴이 왜 저래? 징그럽게 생겼네. 재수 없어. 그 말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다짐했고 곧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진아였습니다. 록밴드에서 드럼을 맡고 있던 인물이었죠. 저는 그의 공연장을 찾아냈고 그가 서는 무대 위에 조명을 조작했습니다. 조명이 떨어졌고 그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에게는 보호자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 경아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너무나 컸고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대신 나와 결혼해줘. 그녀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그녀는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매일매일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아예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와인 한 잔 어때요? 어제 나가면서 사왔어요. 저는 그 제안에 놀랐고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웃음을 보며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고 식탁에는 붉은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셔요. 꽤 비싼 거예요. 맛도 좋아요. 그녀는 조용히 제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포도주는 붉은 빛으로 흔들리며 마치 루비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와인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목이 뜨겁게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코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고 손에 들고 있던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고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렇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 어디선가 문이 열리고 진아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입을 맞췄고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웃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수가 죽는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오기 전 유서를 써 두었습니다. 그녀가 진아와 몰래 나눈 대화를 엿들었고 그 계획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자살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야수가 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위해 그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 나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바랐습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야수가 아닌 왕자로 태어나기를, 그녀의 웃음을 내 앞에서 당당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6번째 이야기, 지하실에서 달려온 남자. 그날은 봄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나는 아침에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 외출했습니다. 근처 PC방에서 약속한 대로 1시간가량 게임을 하며 놀았습니다. PC방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11시 정도였으니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12시 10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와 무심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은 1층 105였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곳이 106호였고 그 옆으로, 즉 오른편에 우리 집 105호가 있었습니다. 105호와 106호 사이에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콘크리트 계단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앞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테 안경을 쓴, 겉보기에는 평범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분명 평범하게 생겼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위험하다는 경고가 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몸이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잠시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를 기다리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그 남자가 내 쪽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너 엘리베이터 안 타니? 나는 당황하여 머릿속이 하얘졌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안 타요. 그는 다시 입꼬리를 올린 채 말했습니다. 같이 타고 올라가자. 나는 무작정 떠오른 생각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저 누구 기다려서요. 먼저 올라가세요. 그 말을 한 뒤에도 나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고 양쪽 턱은 이를 꽉 물고 있는 듯 딱딱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저 갈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약 10분 정도를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다렸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어 다시 천천히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을 살펴보니 다행히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나는 열쇠를 꺼내 우리 집 105호의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꽂고 문을 열려는 찰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계단 쪽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엔 조금 전 그 남자가 지하실에서 왼손에 칼을 든 채 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던 손을 멈추지 않고 간신히 몸을 밀어넣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그 남자의 얼굴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왼손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칼을 문틈 사이로 쑤셔 넣으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간신히 문을 잠갔고 떨리는 손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내 몸은 마치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골프를 치러 나가셨고 어머니는 장을 보고 난 뒤 비디오를 빌리러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금속이 부딪히는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안방으로 도망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문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어머니는 나의 모습을 보며 놀라셨고 내가 겪은 일을 모두 들으신 뒤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잡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아파트 입구를 지날 때마다 집 문 앞에 도착하기 전 반사적으로 지하실 쪽을 먼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밝은 낮이든 누군가 그 계단 밑에서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은 아직도 가시지 않습니다. 그날 지하실에서 달려오던 그 남자의 얼굴과 문틈 사이로 보이던 칼끝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7번째 이야기 미국 뉴욕 아미티빌의 악령저택 1974년 11월 3일 미국 뉴욕시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소도시 아미티빌. 그곳은 평소처럼 고요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날의 밤은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경 아미티빌의 한 주택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는 온 가족이 처참히 살해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아버지, 어머니, 2딸과 2아들, 총 6명이 총으로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살인사건이 벌어진 대피오 가문의 장남 로널드 대피오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곧바로 연행하였고 조사 결과 모든 정황과 증거는 로널드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는 결국 6건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널드는 처음에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후에는 무언가에 조종당한 것 같았다는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집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사망자들의 물건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말입니다. 1975년 겨울 조지 루츠와 그의 아내 캐시 그리고 세 자녀는 그 집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게 됩니다. 누구도 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집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넓은 집, 좋은 구조, 저렴한 가격. 그리고 조지의 말에 따르면 죽은 사람들이 쓴 물건이 뭐 어때서요. 비싸 보이면 기증하면 되죠. 하지만 그는 그 판사의 경고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곧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1975년 12월 18일 로츠 가족은 이사를 완료합니다. 이삿짐을 풀고 가구를 정리한 뒤 조지는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카톨릭 교회 신부를 집에 초청해 집안 구석구석 성수를 뿌리는 악령퇴치 의식을 부탁합니다. 부인의 부탁이 아니었으면 이런 짓 하지 않았을 거야. 신부는 농담처럼 말하며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조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가 어느 방에서 마치 지하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남자의 굵고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확실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방의 전등이 꺼지고 갑작스러운 한기와 함께 신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조지와 캐시는 놀라 당황했지만 신부는 곧 그 소리를 환청이라며 애써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 밤 조지는 새벽 3시 15분경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쾌감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누르고 있는 듯한
묘한 기분과 싸늘한 기운. 그 이후로 매일 새벽 3시 15분. 정확히 그 시간만 되면 그는 자동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죠.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직장에도 나가지 않았고 하루 종일 집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실수로 유리컵을 깨뜨렸을 때 그는 눈을 부라리며 나무숟가락으로 아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전까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아버지의 돌변. 아내 캐시는 밤마다 누군가가 침대 옆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고 가끔 자물쇠가 저절로 열리거나 닫힌 문이 스르륵 열리는 기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조지는 목이 말라 1층으로 내려갔다가 거실 벽에 걸린 십자가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누군가 바깥에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처음 집에 초청했던 신부가 전화를 걸러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소리를 들었던 그 방. 그 방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신부는 갑작스럽게 독감에 걸려 거의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 방에 대한 강한 경고만은 꼭 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현상은 점점 더 기묘해졌습니다. 조지는 씻지 않았고 면도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은 매일 밤 같은 자세로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둥근 달이 떠오른 밤. 조지는 자신의 딸 미시의 뒤에 커다란 돼지 얼굴을 한 괴물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자 딸 미시는 무덤덤하게 말합니다. 그 애는 내 친구야. 그 괴물체의 이름은 조디였습니다. 그날 이후 조지는 복통에 시달렸고 캐시는 부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거실에 놓아둔 돌로 만든 사자상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고 조지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며 마치 사자에게 물린 듯한 상처를 입습니다. 새해가 밝고 1976년 1월 1일 캐시는 새벽에 창문 밖을 보다가 붉은 눈 2개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목격합니다. 조지는 창문을 열어 확인했고 창밖에는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조지는 매일 새벽 1층에서 북소리와 군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려가 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캐시의 침대는 새벽마다 허공에 약 50cm 정도 떠올랐다가 내려오는 초현실적인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조지는 결국 성당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월 8일 조지의 매제가 귀신을 보고 싶다며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15분 그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어떤 아이가 나를 깨워서 묻더군. 미시랑 조디가 어디 있는지. 조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조디라는 이름은 가족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월 13일 밤 캐시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소리를 질렀고 집 전체에 전기가 나갔으며 가구들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괴물이 자신들을 잡아먹으려 한다며 울부짖었습니다. 마지막 날 1월 14일 새벽 조지가 아이들 방 문을 열자 그는 뿔이 난 악마 같은 형체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합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루츠 가족은 잠옷바람으로 짐도 챙기지 않은 채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저주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묻습니다. 로널드 데피오가 벌인 살인은 과연 단독 범행이었을까? 혹시 그 역시 조지처럼 그 집에 깃든 무언가에게 조종당했던 것은 아닐까? 아미티빌의 저택은 지금도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가운데 낡고 음산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일본 도쿄의 일기장. 세상에는 도무지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인간의 감정, 그 중에서도 한이라는 감정은 때로는 세상의 어떤 법칙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96년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진 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당시 뉴스에서도 짧게 다루어졌고 이후에 그 여인의 방에서 한 권의 일기장이 발견되었으며 거기 적힌 글이 지금 전해지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어느 여인의 연애 이야기, 사랑에 빠지고 전부를 바친 평범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배신이라는 단어 앞에서 끔찍하게 변질되었고
그 결과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뇌리에 악몽처럼 남아 있습니다. 1996년 3월 6일. 요즘 들어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매일 해주던 사랑한다는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점점 나를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돈도. 나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버린다면? 아니, 설마 그런 일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의 전화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1996년 3월 10일. 사흘 동안 내내 잠 안 잤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만 귀에 맴돕니다. 헤어지자. 그 말이 아직도 꿈처럼 느껴집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그는 다시 돌아올 거야. 우린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없어.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되어야 해. 그 누구도 그를 빼앗아 가선 안 돼. 1996년 3월 12일. 그 사람. 냉장고 안은 춥지 않아. 조금만 참아줘. 우린 곧 다시 진짜로 하나가 될 거야. 1996년 3월 14일. 오늘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먹기로. 나를 쓰다듬던 따뜻한 손. 그 손가락 하나하나를 오래오래 음미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내가 가장 아끼던 냄비에 정성스레 요리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그의 내장으로 국을 끓여야겠습니다. 지금 그는 나와 진짜 한 몸이 되어가고 있어요. 1996년 3월 15일. 아침에 끓인 국이 남았습니다. 사랑의 국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조금 웃기긴 하지만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그의 가슴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었고 언제나 내가 기대고 싶었던 곳이었죠. 이젠 다시는 그곳에 기대지 못하지만 지금은 내 안에 있으니까요. 가마솥 속에서 끓고 있는 그의 다리가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로 하나야. 1996년 3월 20일. 이제 그의 머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되었어요. 그가 한눈을 팔게 만든 그 여자의 이름을요. 미사코. 당신도 그 여자가 밉지 않아요? 착한 당신을 유혹했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대신 그 여자에게 벌을 줄게요. 1996년 4월 2일. 드디어 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보금자리로. 그가 잘 보이도록 그의 머리를 식탁 위에 정갈이 올려두었습니다. 그 앞 의자에 미사코를 묶고 앉혔고 그녀는 아직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쪽 눈이 이미 녹아 흐르긴 했지만 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녀가 벌을 받을 차례입니다. 1996년 4월 3일. 그 사람에게 반지를 받았던 그 손가락 2개를 망치로 부숴버렸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그녀의 비명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깔끔한 걸 좋아했기에 얼룩을 지우느라 애를 좀 먹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벌을 줄 뿐입니다. 그 사람도 그건 동의할 거예요. 1996년 4월 4일. 오늘은 그녀의 입술을 잘랐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로 입을 맞췄던 그 입술. 그래서 더럽혀졌습니다. 망치로 이빨을 몇 대 때리니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람도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1996년 4월 5일. 오늘은 휴일. 종일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절반 정도 잘라냈습니다. 생각보다 기름이 많더군요. 그녀는 이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만히 자신을 내려다볼 뿐입니다. 죽여달라는 말을 하던 그녀는 이젠 손톱 하나 뽑을 때도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성질 고약한 여자도 이렇게 길들일 수 있는 겁니다. 1996년 4월 6일. 마지막 벌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과 나만의 일을 빼앗아간 그 벌. 그녀를 바닥에 묶고 못질을 하고 염산을 부었습니다. 한 병을 전부 다 쏟자 그녀는 격렬하게 몸부림쳤고 바닥은 피와 죽 같은 것들로 뒤덮였습니다. 그 사람, 이젠 이해했지요. 다시는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숟가락을 손에 든 채 멍하니 경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코 위에서부터 절단된 남자의 머리 하나가 올려져 있었고 그녀는 그 머리 안에서 숟가락으로 회색빛 뇌조직을 퍼먹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테이블 옆
다른 여자 하나가 의자에 묶인 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뜯겨나갔고 가슴은 찢겨 있었으며 그녀의 아랫도리에서는 염산에 타들어간 조직에서 흘러나온 피와 분비물이 시큼한 악취와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장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이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쉰 듯한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전해진 기록입니다. 그녀가 남긴 이 일기장은 아직도 일본 어느 경찰서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여자의 사랑을 끝까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잊지 못할 뿐입니다. 9번째 이야기, 이사.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짐을 싸고 나르고 정리하느라 몇 날 며칠을 고생했지만 드디어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삿짐센터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현관문이 조용히 닫힌 뒤 나는 고요한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낯선 벽지 냄새와 약간의 페인트 향이 섞인 공기가 새로운 공간이라는 현실을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박스를 하나씩 풀어가며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는 원래 위치인 창가 옆 책상 위에, 식탁은 부엌 코너에 정성스레 배치했습니다. 겨우 한숨 돌리려는 찰나 낯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문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다, 이 자식아. 목소리의 주인은 대학 시절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온 선배의 방문에 나는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13일의 금요일이었고 한여름답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운 날이었습니다. 뭔가를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아껴둔 삼겹살과 소주 2병을 꺼내 아직 정리되지 않은 포장 박스를 탁자 삼아 올려놓고 선배와 오랜만에 술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군대 이야기, 연애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덧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13일의 금요일이잖냐. 내가 공포 비디오 하나 빌려왔다. 하지만 나는 아직 비디오 플레이어나 DVD 기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그냥 TV를 켜보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타이밍이었습니다. TV를 켜자마자 시작된 것은 공포영화였습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생생한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보통의 공포영화와는 달랐습니다. 누구의 시선에서든 화면은 묘하게 불안했고 기묘하게 반복되는 소리와 화면 전환에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야, 너무 실감 나지 않냐? 선배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 젠장 무서워 죽겠네. 같이 있어주면 안 되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대변 보는데 옆에 같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선배는 투덜대며 욕을 한마디 던지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나는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공포영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내 머리 뒤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공기, 등골이 서늘해졌고 전신에 닭살이 돋으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삿짐이 어질러진 집은 그대로였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였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땀이 흐르고 숨이 찼고 거리의 사람들과 부딪히며 나는 시내 중심으로 달려갔습니다. 길가의 사람들은 날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밤, 나는 환한 조명이 켜진 백화점이 눈에 들어왔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의류 매장 한복판에 주저앉은 나는 그제야 조금 안정된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집, 아직 케이블 설치도 하지 않은 새 집, 그 집에서 어떻게 TV 방송이 나오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아직 누구에게도 이사한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선배조차도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다시 느꼈습니다. 선배는
대체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왔던 걸까? 그날 나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영화가 정말 영화였는지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전남 안도. 저희 할머니 댁은 남해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앞마당도 넓고 뒷마당도 시원하게 트여 있어 명절 때마다 가면 마음까지 탁 트이곤 하죠. 그런데 어릴 적부터 늘 이상하게 생각하던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우측 건너편의 정체를 알 수 없는 흰색 3층 건물이 언제나 무심한 듯 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아무리 명절이라 해도 불이 켜진 적이 없었고 언제나 사람이 없는 듯 고요하고 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곳은 그냥 폐건물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 밤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며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적 겪은 실화인데 들어볼래? 그날 아버지는 조용히 그러나 낮은 목소리로 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서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 지금의 완도는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연결되어 차로 오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엔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섬이었습니다. 사람도 드물었고 경찰도 겨우 몇 명뿐인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무렵 할머니 댁에서 마당 너머로 보이는 그 자리에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3층짜리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 건물은 호텔이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여관보다도 못한 외관이지만 그 시절엔 그것만으로도 지역에서 꽤 주목받는 건물이었답니다. 정도리 최초의 호텔이라는 말이 붙었고 신혼부부들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호텔이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호텔의 204호. 그 방에 묵은 신혼부부들이 하나같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몇 차례 연달아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경찰이 조사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섬에 배치된 경찰 인력은 한정되어 있었고 전문 수사도 불가능했기에 결국 뚜렷한 단서도 없이 조사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호텔 주인은 그 사건들로 인해 문을 닫을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을 포기한 호텔 주인은 지역 사냥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냥꾼 3명에게 부탁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204호 방에서 하룻밤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혹시 모를 침입이나 위협에 대비한 채 그 방 안에서 조용히 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앞은 조용한 흥분으로 가득했답니다. 사람들은 혹시 모를 무언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호텔 주변까지 삼삼오오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며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결국 호텔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 4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 중 한 명이 잠결에 무언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피냄새가 났다. 그는 평소 피냄새에 민감하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철냄새도 그는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천장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피를 흘린 채 천장에 거꾸로 달려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숨이 멎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서 총을 집으려던 그 순간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건 다른 사냥꾼들도 똑같은 꿈을 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깨어나자마자 봤어? 천장에 여자가 누구랄 것 없이 같은 이야기를 꺼냈고 공포는 실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다시 호텔에 모였습니다. 사냥꾼들은 밤새 있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고 여러 명이 동일한 꿈을 꿨다는 말에 호텔 주인은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204호 천장을 뜯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여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숨진 듯 몸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정확한 사망 시점조차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그 방을 저주받은 곳으로 만든 게 아닐까.
호텔 주인은 그녀의 시신을 뒷산 볕이 잘 드는 자리에 정성껏 묻었습니다. 비록 명당은 아니었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조언을 받아 고사를 지내고 기도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누가 204호의 죽은 여인의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 이야기는 날개를 단 듯 번졌고 결국 호텔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돌이 최초의 호텔은 몇 년 만에 문을 닫았고 그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건물은 흉물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의 끝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건물 아직도 안 팔렸대. 누가 사겠냐. 그런 사연이 붙은 곳을.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창밖 건너편 그 흰색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마당에 나가면 그 건물의 2층 창이 정확히 보입니다. 늘 불도 꺼져 있고 창문은 빛 한 줄기 없이 닫혀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 천장 어딘가에 그 여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나는 그날 이후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그 건물 쪽은 가능한 한 바라보지 않으려 합니다. 11번째 이야기, 다리가 없는 사내와 찢어진 창호지. 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녀가 아직 고등학생이었을 때 어릴 적부터 살아오던 낡은 시골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지요. 요즘처럼 아파트와 방범 시스템이 잘 갖춰진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의 집은 몇십 년 전에 지어진 전형적인 시골 한옥 구조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1940년대쯤에 지어진 흙벽돌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은 모두 나무 틀의 창호지로 덧댄 구조였고 마루와 안방, 부엌, 그리고 사랑방이 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틈새로 새어들어와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추웠고 한밤중에는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밖에서 나는 바람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밖에서 놀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벽 12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그 시간에도 불빛이 켜진 가게가 있지만 그 시절 시골 마을엔 가로등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겨 있던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씻지도 않고 그대로 옷을 입은 채 누웠지만 신기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았음에도 불구하고 눈꺼풀은 무거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하고 등골이 오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결국 책이라도 보며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책이 자기 방에 있다는 것이었죠. 어머니의 방은 사랑방 쪽에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당을 가로질러 나가야 했습니다. 한겨울 새벽에 그 어두운 마당을 혼자 지나가기란 고등학생인 어머니에게도 무척 꺼림칙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안방에서 자고 계시던 외할머니 옆에 이불을 펴고 잠깐 책을 읽다가 자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 방은 마루 바로 안쪽에 붙어 있었고 마루를 지나면 대문이 있었습니다. 벽 한가운데는 창호지로 된 미닫이 문이 있었고 그 문 너머 마루와 대문이 어렴풋이 보이는 구조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졸음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져만 갔고 이따금씩 집 바깥에서 바람소리와 낙엽 굴러가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은 새벽 2시 30분을 막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대문 여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발걸음. 뚜벅, 뚜벅. 어머니는 순간 움찔하며 몸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했습니다. 아, 아버지구나. 당시 외할아버지는 경찰이셨고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외할아버지는 순찰 근무 때문에 3일 정도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나가셨다는 것을 그제야 떠올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발걸음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마루를 지나 안방문 앞에서 멈춘 듯한 소리. 어머니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 생애 가장 강렬한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엄청난 덩치의 남성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문은 불을 켜지 않아도 밖에서 사람이 서 있으면 실루엣이 보일 만큼 얇았기 때문에 그의 형체가 또렷하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체에는 분명히 상반신과 팔,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보였지만
다리가 없었습니다. 땅에서 허리 위까지만 붕 떠있는 형체였고 그 거대한 몸이 어머니가 있는 방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너무 무서워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잊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창호지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고 얇은 종이 문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도 자고 계셨고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호지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 사이로 그 남자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기괴하게도 그 눈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까맣고 깊은 동공이 정확히 어머니의 눈을 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마치 말을 하고 있는 듯했다고 합니다. 보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어머니가 느낀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울며 외할머니께 말했습니다. 나 어제 귀신 봤어. 정말로 봤다니까. 덩치가 엄청 큰 남자가 다리가 없었고 문을 긁고 찢어서 나를 노려봤어. 외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찢어진 창호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고등학생이나 된 년이 뭘 그렇게 헛소리야. 어머니는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찢어진 문은 뭐예요? 진짜 찢겼잖아요. 왜 대꾸 안 하세요? 그러자 외할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면 아버지 돌아오시면 말해보든가. 며칠 뒤 외할아버지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어머니는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 역시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귀신은 없다. 꿈이라도 꿨겠지. 그때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두 분 모두 아무 반응이 없었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집에서 귀신을 본 사람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여동생들, 그러니까 저희 이모 셋 모두가 같은 집에서 다른 시기에 귀신을 본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만은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경찰로 고위직까지 올라가신 외할아버지께서도 언젠가 술에 취한 날 조용히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나도 봤다. 그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모른 척했던 거다.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시골집은 지금은 허물어졌고 지금은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그날 새벽에 눈동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찢어진 창호지 틈 너머에서 다리 없는 사내가 남긴 아무 말 없는 그 한 쌍의 눈동자. 그것은 꿈도 상상도 아닌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12번째 이야기, 귀신을 보는 형의 친구. 어릴 적부터 우리 형의 친구는 종종 이상한 것들을 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어린애들끼리 으스스한 얘기를 만들어서 놀리는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딘가 진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친구는 실제로 귀신을 본다고 했고 형도 몇 차례 함께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은 겨울이었고 형과 친구는 함께 밤에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는 운전면허를 겨우 따고 12월이 넘어 처음 운전을 해보는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를 한 바퀴 돌며 한적한 길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창 너머로 어떤 아주머니가 뻥튀기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 친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사람 귀신이다. 형은 그 말에 깜짝 놀랐고 본능적으로 아주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아주머니는 허리 위까지만 있었고 하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 아래로 다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형은 그 순간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은 도로 위에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고 지금도 형은 그때를 떠올리면 말없이 떨린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형 친구에게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악몽을 꾸는 일이 잦아졌고 가끔은 새벽에 땀에 흠뻑 젖은 채 깨곤 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느 날부터는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형의 친구는 그 기운이 너무나 강해서 정신적으로 지쳐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부처를 만났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절에서 수행 중인 스님이셨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형 친구의 집에 뭔가 기이한 기운이 감돈다며 개를 키워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했습니다. 개는 본능적으로 귀신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친구는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3마리의 강아지를 입양해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잠을 자고 있던 형의 친구는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강아지 3마리가 한 방향을 향해 동시에 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부 소리에 놀란 줄 알았지만 개들의 시선은 정확히 허공의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곳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형 친구는 그 시선 끝을 따라갔고 그 순간 하얀 물체 같은 무언가가 형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허공에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개들은 그 존재를 향해 계속 짖다가 갑자기 한 마리가 허공을 향해 앞발로 확 긁는 듯한 동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러나 일상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 스타크래프트에서 유닛이 죽을 때 나는 흐아 같은 가래 끓는 비명 같은 소리가 허공에서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도 생생했고 형 친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형 친구는 더 이상 귀신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들도 예전처럼 조용했고 집안은 놀랄 만큼 평온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형 친구는 다른 장면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 혼자 있을 때 눈앞의 벽을 누군가가 스르륵 지나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공포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고 살이 닭살처럼 돋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벽 안에서 얼굴을 내밀고 그대로 통과해 또 다른 벽 안으로 스며드는 모습이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졌다고 했습니다. 형 친구는 자신이 미쳐가는 것 같다고 했지만 형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느끼는 거야. 아무나 그렇게 못 봐. 지금도 형 친구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꺼냅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어쩐지 몸이 조금씩 식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소리, 그 흐아 이라는 비명은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뚜렷이 남아 잘 때 가끔씩 떠오르곤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나는 지금도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